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자세하게 말을 하더니 살짝 부끄럽기도 하고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무섭기도 하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너무 충격적인 사연이라서 아무도 저를 몰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소문을 안 낼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어서 그런지 제가 제 신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는 게 조금 두렵네요.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모자랄 이 사건은 제 인생에 가장 큰 파동을 일으킨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설하고 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게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름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남부럽지 않게 자라왔습니다. 너무나도 다정하고 가정의 열과 성의를 다 바치신 어머니 덕분에 행복했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부터 별거를 하시면서 지내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뭐 어릴 때 남들처럼 놀이공원도 가고 같이 수영장도 가고 했다고 하는데 사진으로만 남아있을 뿐 저는 기억이 없어요. 이상하게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하셔서 저도 눈치가 보여서 아버지에 대한 물음을 감히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었죠. 아버지와 이혼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별거를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하고 있으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혼을 했다면 몰라도 별거로 몇 개월도 아니고 수십 년을 떨어져서 지내고 계시니까 이상할 수밖에요. 두 분이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 하고 짱구를 구려본다고 해도 도대체 이혼도 아니고 별거를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사실 몇 번이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께는 또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편모 가정이라는 인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박히게 되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혼을 하면 너도 나도 수군거리기 바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하시고 별거만 지속하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오직 저를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놀림이라도 받을까 싶어서 꽁꽁 숨기려고 하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잘은 몰라도 돈을 잘 버셨나 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은 아낌없이 팍팍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감사했죠. 매달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시는 건지 저희 어머니께서 일을 하지 않아도 늘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셨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아버지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기 시작했어요. 학비 지원은 다 해주시고 저에게 간간히 용돈도 보내주셨지만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다음 저는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는 학급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렸고 공부도 곧잘 했었어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했는데 현실의 벽은 아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격증을 따면 뭐합니까?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가 없는데 저는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정치로 똘똘 뭉쳐있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하루하루 지치더라고요. 거기다가 더 열이 받는 사실은 제가 취업한 회사에는 제가 알 수 없었던 유리천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래야지, 여자는 이 정도만 하면 돼 하는 기준으로 제 평가를 낮추고 군대를 다녀온 동기들의 평가는 높이 사주어서 그들은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나름 그래도 꽤 이름 있는 회사를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내부에 이런 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현실을 깨닫고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것은 저를 위한 미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몇 년이나 열심히 일을 했던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감하게 일을 그만두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로 결심했죠. 제 나이 33살, 어쩌면 어릴지도 모르는, 어쩌면 인생의 기로에 놓여 있을지 모를 나이. 저는 제 미래를 위한 도약을 하는 거라 다짐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영어가 프리토킹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실전 영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에 스터디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직장인 취업인을 위한 자리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정말 운명처럼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학원 첫 수업 날 구석에 앉아 노트를 꺼내어 다들 앞으로의 계획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인지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시간 내내 뒤쪽에 앉은 한 남자의 시선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모습을 하고 수업에 집중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제 뒤통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남자. 저를 종종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니 은근히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묘한 끌림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이 난 다음에 다들 정리를 하고 나가는데 그때 그 남자가 제게 다가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이게 제 예비 남편과 정말 운명적으로 서로의 끌림에 빠져들게 된 시작이라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전 박민재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 네. 저는 김현주예요. 영어 공부가 좀 필요해서요. 그나저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주저없이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 말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그럴까요? 저는 현주 씨가 부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전 벌써 여기서 수업을 들은 지 좀 됐거든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많아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현주 씨를 보자마자 이상한 끌림을 느꼈어요. 아,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여자의 미친놈도 아니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더 부담스러운 느낌인걸요? 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도우면 좋잖아요. 그냥 호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혹시 스터디실 말고 다른 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저쪽 복도 끝으로 가시면 시청각실이 있고 개인 공부를 할 수 있는 독서실도 있어요. 아, 정말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네요. 회사 생활하려면 영어가 필수일 것 같아서 왔는데 잘 골라온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제가 커피는 한 잔 사겠습니다. 한층 올라가면 커피를 마실 수 있게 카페가 있거든요. 감사해요. 여기 카페도 있군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요. 다시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죠. 영어도 뭐 그 과정 중 하나고요. 아, 그러시구나. 어렵게 취업을 한 회사를 그만두다니 힘든 결정이었겠어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하는 현주 씨의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꿈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민재 씨와의 대화에서 꽉 막혀있던 미래에 관한 계획, 회사 생활에 대한 것에 대한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와 민재 씨는 주말에 같이 스터디를 듣고 꼭 카페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죠. 서로의 성격이 어떤지, 성향이 어떤지 하나하나 알게 되는 진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사랑은 운명처럼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느꼈었던 미묘한 끌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고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민재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사람 역시 저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가면서 행복해했어요. 저희 두 사람의 사랑은 운명 같은 것이었고 아름답게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더군다나 더 기쁜 소식은 제가 스터디를 다니고 민재 씨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다음에 바로 운명처럼 취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더 유명한 회사로 말입니다. 저의 취업은 제 인생의 두 번째 도약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이 슬슬 너무 잘 풀린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정말 이렇게 일이 잘 풀리려고 그동안 고생 아닌 고생을 했었나 보다 했죠. 이전 회사에 다녔던 경력을 살려서 새로운 회사에서는 과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봉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제 인생의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애를 한 지도 1년이 지났을 때 민재 씨는 저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결혼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내 친구들이 하나둘 장가가는 모습을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인사를 한번 드려보는 건 어때? 그냥 가볍게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해드리고 싶어. 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나도 친구들이 자꾸 결혼 언제 할 거냐고 시간만 미뤄봐야 아이 가졌는데 좋지 않다고 충고를 하긴 하더라. 그럼 가볍게 한번 인사라도 드리러 가볼까? 그렇게 약속을 잡고 주말에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흔들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 하와이에 가면 여자들이 목에 걸고 있는 꽃목걸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내색은 안 했습니다. 저에게 꽃 목걸이를 걸어주시면서 예비 시모께서 엄청나게 반가워해 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이라지. 아우, 정말 너무 잘 됐구나. 딱 첫인상만 봐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름이 뭐야? 아, 저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되어서 참 기뻐요. 이렇게 저를 환대해 주실 줄 알았더라면 조금 일찍 인사를 드리러 올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딸이 없어서 정말 딸을 가지고 싶었거든. 우리 현재 씨가 내 며느리가 되어준다면 정말 딸처럼 엄마처럼 잘 지내고 싶어. 너무너무 기뻐. 저도 정말 기쁜걸요.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하긴 했었는데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주접을 떨었나? 아유, 우리 아들이 누구를 만난다고 한 적이 처음이라. 나도 긴장해서 더 오버를 한 것 같네. 전혀 가식이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일단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준비했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식탁에 차려준 음식들이 아주 한상 가득이더라고요. 원래 첫인사를 드리러 갈 때 텃세도 살짝 부린다고 하는데 저희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기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를 엄청나게 챙겨주셨어요. 예비 시부모님과 민재씨 그리고 저까지 넷이서 밥을 먹는 내내 예비 시어머니께서 생선살까지 곱게 발라 제 숟가락 위에 얹어주시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알아서 먹겠다고 거절을 했지만 자꾸만 반찬을 제 앞에 가져다 주시면서 너무 말랐다고 한 입이라도 더 먹으라고 말을 해주시는데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다음에 과일을 내오시겠다고 해서 제가 설거지라도 조금 도와드릴까 싶어서 주방으로 가니 저를 내쫓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그래도 뭔가 돕고 싶어서요. 어머님께서 너무 분주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과일이라도 깎을까요? 어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예비 며느리는 아무것도 하지 마. 결혼하고 나서도 아무것도 하지 마.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안 시킬 거야. 내가 딸처럼 대해주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우리 현주가 집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설거지도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아, 어떻게 어머니 먼저 일을 하시는데 제가 지켜보기만 하겠어요. 저도 돕게 해주세요. 싫습니다, 며느님.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데 며느리도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어? 나는 말이야, 늘 생각해 왔었어.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귀한 따님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말이야. 나는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이런 걸로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어머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동이에요. 정말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가족이 얹어주는 사랑만 먹으면서 사세요. 우리 며느리 근심걱정 하나 없이 늘 행복하게 웃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노력할게. 난 정말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우리 며느님이 정말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을 거야. 언제나 한영이야?
앞으로 우리 가족으로 함께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아유, 어서 와, 어서 와. 우리 집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저도 정말 저희 친정엄마 모시듯이 효도할게요, 어머님. 정말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첫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저는 공식적인 예비 며느리가 되었어요. 물론 민재 씨가 저에게 결혼을 하자 하고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양갈래 서로 방문하면서 언젠가는 결혼을 할 사이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서로의 가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오랜 시간 별거 중인 아버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어느 회사,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까지 속속들이 알게 되었죠. 아무튼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상당한 힘을 썼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딸을 가지고 싶었다고 말을 하시더니 저에게 가끔 주말에 연락해서는 단둘이서 데이트를 하자고 하시기도 했고, 매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해도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계산을 하셔서 저는 늘 얻어먹는 꼴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편견 없이 너무 잘해주시는 예비 시어머니 덕분에 제 기분은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시련은 오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이직을 한 회사에서 1년을 조금 넘는 시간 일을 했는데 몸이 말썽이더라고요. 회사가 큰 회사라 그런지 업무의 양도 어마어마했고요. 제 성격이 또 워낙 꼼꼼한 타입이라 일을 하나 하게 되면 2번, 3번 검토를 해야 하는 스타일인데 업무 양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가며 일을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남들 다 퇴근하는 시간에 퇴근을 하지 못하고 무리해서 야근을 하며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축나기 시작했어요. 항상 6시, 7시에 퇴근을 하는데 저는 밤 9시까지 일을 해야 했거든요. 마감 기한은 얼마 안 남았지. 피로가 누적되어서 몸은 힘들지. 정신은 쏙 빠져서 자꾸 실수를 반복하니까 정말 그때부터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직장 상사는 작은 일에도 크게 혼내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제 실수가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꾸만 실수가 반복되면서 동료들도 저에게 조금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단정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아직 자리를 제대로 잡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심만 자꾸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회사에서 도저히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점심시간에 밥을 포기하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덜컥 겁이 났죠. 지금 수치를 보니까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갑상선 저하증으로 확인이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휴식을 취하시고 약도 보동을 하셔야 해요. 네?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고요? 혹시 뭐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 혹이 있기는 한데 이건 추적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갑상선 문제는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할 계획이 있기는 해요. 임신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불임은 아닌 거죠? 예, 그런 건 아니지만 호르몬 관련된 약을 드셔야 하니까 임신 자체는 어려울 수 있죠. 치료를 통해 수치를 조절한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확신할 수 없는 건가요? 개인 변차가 있으니까 단정될 수는 없죠.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거든요. 우선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피로와 무기력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휴식 관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부종이 있는 것 같고 피부도 건조해진 것 같았어요. 몸이 쑤시는 듯한 근육통도 이 증상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약을 복용하고 나니까 몸이 더 지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회사 일에 제대로 집중을 못하기 일쑤였고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자꾸만 실수를 반복하다 보니까 회사 내부에서도 저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피하고 있었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던 동기들도 슬슬 제 능력이 한계치가 온 것은 아니냐면서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완벽하게 소외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민재 씨에게 더불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죠. 민재 씨는 제 기분을 살핀다며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저의 기분에 맞춰주려고 했지만 저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너무 스트레스고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에는 회사에서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글쎄 거래처에 보내야 하는 단가표에서 실수를 해서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봐요 김현주 씨. 이번 실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알고 있나요?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의 중요한 일이었는데 당신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큰 손실을 입게 됐다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처리한 거죠?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합니다. 이번 일은 정말 실망스럽네요. 아마 윗선에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현주 씨가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퇴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갑자기 퇴사라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인 건지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회사에서 바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정신을 차려서 눈을 뜨니까 제 앞에는 어머니와 민재 씨가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현주야?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 왜 말을 안 했어? 쉬었어야지. 이렇게 수치가 안 좋았으면 쉬었어야지. 회사는 나 아직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남아있는데 이 일 해야 하는데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 그리고 회사에서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 너 무슨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그래서 회사에서 이번 달까지 일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면서 남은 연차들 사용하는 걸로 처리하겠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나 지금 잘린 거야? 회사를?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건강관리하고 다시 취업하면 되지. 예, 마음 편안하게 좀 먹고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고 회사 안 다닌다고 뭐 죽을 병 걸린 건 줄 아니? 네 몸이 우선이야.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실수로 비롯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불명예 퇴직, 한마디로 잘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불행함과 다르게 민재 씨는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파격적인 승진이라니?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파격적인 승진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나이 상관없이 승진이 돼? 나도 정말 얼떨떨해. 우리 부서가 좀 혁신적으로 일을 하자고 해서 다들 직급과 상관없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기존 방식이랑 다르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우리 사내 인트라망을 구축해낼 수 있었어. 내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거지. 기술 혁신이라면서 나를 그저 팀원으로 두면 안 된다는 회사 내부의 의견이 있었대. 사내 인트라망뿐만 아니라 개척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떠냐면서 내 성과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게 이사자리를 주시겠다는 거야. 최연소 임원이 되는 거라고. 정말? 최연소 임원? 와, 너무 좋겠다. 나는 이번에 회사에서 잘리면서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당신은 승승장구하네? 나 혼자서만 성공한 거라 생각하고 싶지 않아. 우리 팀원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팀원들이랑도 더욱 사기 충전해서 일할 수 있게 밥이라도 한번 사야겠어. 당신이랑 함께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아. 당신은 점점 더 성공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실패만 하고 있어. 나 요즘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신입도 하지 않을 기본적인 실수를 해서 회사에서 잘리긴 하고 당신이랑 자꾸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 현주야,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내가 앞으로 더 신경 쓸게. 나한테 조금 더 의지를 하면 안 되겠어? 현주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민재 씨가 그렇게 이야기할수록 나를 동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 정말 뼛속까지 변해버렸나 봐. 어떡하지?
내가 너에게 믿음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주고 싶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고민해왔던 일이었어, 현주야. 나랑 결혼하자. 나는 너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네가 힘들어할 때 나는 옆에 있을 거야.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힘들면 우리 결혼하자. 우리가 알아온 시간도 있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확인한 지도 시간이 꽤 흘렀잖아. 저는 결혼이라는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양가에서도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상황에서 저에게 결혼을 하자는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제가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서 민재 씨가 저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는 않을까 조가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방해 기제를 펼친 걸지도 모르는데 민재 씨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면서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말을 해주었어요. 제가 꿈꿔왔던 결혼, 저를 늘 예뻐해 주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민재 씨와의 결혼이 또 다른 제 인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 정식으로 결혼에 대한 허락을 받으러 민재 씨의 집으로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인사를 드렸었던 때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와는 간간히 연락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결혼이라는 확실한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생각을 하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 왔니? 아니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집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아니 대충 밖에서 말하지.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최근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기분이라도 상한 것인지 묘하게 저를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된 마음을 뒤로한 채 웃으면서 서글서글하게 대답을 하려고 했죠. 제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죠. 회사 일이 너무 지옥같이 바빴어서 제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이제 와서 인사를 드리네요. 회사? 너 회사 잘렸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우리 민지한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왜 온 거니?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저희 이제 연애를 한 지도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뭐라고? 결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누구랑 결혼한다고 지금? 저랑 민재 씨랑 이제는 같이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앞으로도 잘할게요. 민재 씨 내조도 잘하고요. 어머, 기가 막혀. 얘 현주야.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들어라. 우리 민재는 말이다. 이번에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단다. 그런데 너는 이번에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지? 이게 정말 급이 맞는다고 생각하니? 내가 급 따지면서 말하는 것도 좀 솔직히 우습긴 한데 우리 민재 이사 자리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혼처 자리가 들어오겠니? 그런데 무직이 며느리를 맞이해서야 되겠어? 어머님, 저 취업할 거예요. 저 다시 취업할 수 있어요. 단순히 그것만 문제겠니? 너 갑상선에 문제 있다며? 이 약물 치료하는 동안에는 임신도 못할 거 아니니? 그리고 치료 중에는 회사 취업도 어려울 거고 치료 끝나면 임신해서 취업 안 한다 뭐 한다. 우리 민지한테 비부는 거밖에 더 되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무슨 가정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 아빠 없는 것도 나 마음에 안 든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가정환경이 어떤지만 봐도 어떤 사람이지 다 보이는 거야. 나는 이 결혼 절대 반대다. 얘가 갑자기 이런 소리 한다고 속상해하지 마라. 나도 오랜 시간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니까. 그리고 예비서든도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가 딱 수준 차이를 보여주마. 우리 아들 이사 취임식에 찾아와. 내가 그날 아주 파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알겠어? 그리고는 저에게 축객령을 내리셨습니다.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민재 씨는 예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꼭 어머니를 모시고 이사 취임식에 나타나라는 예비 시어머니의 문자 한 통만 도착했습니다. 우리 민재 이사 취임하는 날 꼭 와라.
내가 그네 제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 네 어머님도 모시고 와라. 우리 민재가 이사 취임을 하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봐야 내가 하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더욱더 이해가 잘 가실 거다. 알겠니? 그 문자를 받고 참으로 고민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결혼에 반대했던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를 전혀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그냥 파혼하기로 했다고 말로만 전하는 것보다 삼자 대면을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민재 씨는 저에게 계속 헤어질 수 없다고 말을 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반대를 하고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 그 자리에서 제대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결판을 내는 게 낫겠다 싶었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민재 씨와 저에게 더욱 좋을 것 같았고 아니면 예비 시어머니를 제대로 설득해 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사 취임식 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민재 씨가 다니는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단히 마음 정리를 하려고요. 아니, 민재가 다닌다는 회사가 여기였어? 참나 기가 막혀서 원. 왜요? 엄마가 아는 사람이라도 다니는 회사예요? 아, 여기 있었구나. 한참을 찾았네. 안녕하세요. 제가 민재 엄마입니다. 안 그래도 괜히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잘 됐네요. 저쪽으로 자리 좀 옮겨서 이야기를 하시죠. 민재가 저기서 회사 임원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립시다. 그렇게 민재 씨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랑 인사를 나누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심장이 너무나도 빨리 뛰었어요. 어머니께 파혼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죠. 민재 씨가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는 사람 중에 너무나도 낯이 익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민재 씨가 저희를 발견하고 표정을 굳히자 자연스럽게 악수를 나누던 분도 저희 쪽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정말 동공이 너무나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보세요. 보이시죠? 우리 아들이 이 회사 최연소 임원으로 뽑히게 돼서 오늘 취임식 주인공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급 차이를 조금 아시겠나요? 우리 아들 아니지. 이제는 박 이사지. 박 이사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온 사람인데 앞길 막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파혼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다 무슨 소리니 현주야?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이렇게 볼품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파혼이 답이지. 얼마나 좋은 혼처 자리가 많은데 무지개 몸까지 아픈 여자를 어떻게 며느리로 들여. 우리 아들 이사야 이사. 더 좋은 혼처 알아볼 테니까 이쯤에서 물러나도록 하세요. 여보 가서 민재 좀 불러와봐요. 아니다 우리 발견하고 저쪽에서 오네. 예 민재야. 그 순간 민재 씨와 그 옆에서 악수를 나누던 사람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민재야, 내가 현주랑 현주 어머니까지 불러왔다. 내가 정말 속이 터져서 원. 도대체 이렇게 볼품없는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게 이 말이 되니? 아유 사장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 인사한다면서 우리 사장님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 딱 보아하니까 사장님처럼 생기셨구만. 아무튼 민재야, 너 이쪽으로 와라. 그 현주 어머님, 제가 한 말 이해하셨죠? 우리 서로 지저분하게 끌지 말고 다 정리합시다. 현주는 저희 아들이랑 급이 달라서 어울리지가 않아요. 부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저는 가정환경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빠 없이 자란 애가 무슨 화목한 가정을 꾸린다고. 우리 현주한테 아빠가 왜 없습니까? 바로 여기 눈앞에 똑하니 있는데. 그게 무슨 여기 어디에 현주 아버지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혹시 죽었어요? 귀신으로 나타났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제가 현주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 놀라서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은 걸로만 봐서는 여기 있는 박 이사가 우리 현주 남자친구였는데 급이 달라서 헤어져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맞아요. 네, 민재 씨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회사가 바로 어머니와 몇십 년 동안 별거를 한 저는 얼굴이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는 저희 아버지의 회사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까마득히 몰랐어요.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민재 씨가 다닌다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긴 했지만 사실 연역이나 사장의 한마디 뭐 이런 걸 꼼꼼하게 읽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 성함 김철수예요. 엄청 흔한 이름이죠. 사진 한 장 올라와 있지 않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저희 아버지가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기엔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악수를 하고 있던 민재 씨를 보고 굳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옵니다. 사장님, 장인어른, 부디 저희 어머니의 말은 잊어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반대를 조금 하시긴 했지만 제가 설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현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현주가 아니면 제 미래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요. 제 진심을 믿어주세요. 안 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안 돼. 안 될 소리 하지 마라. 결혼이라니. 절대 안 돼. 어떻게 이런.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딸이랑 연락도 하지 않고 거기다가 누구랑 연애하는지 관심도 없어서 몰랐다지만 이런 악연이 있을 수가 있나. 저는 호통을 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죠. 취임식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기에 다 같이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정말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민재 씨와 악연이라니요? 이게 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당신은 알고 있지?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가난한 고아라는 이유로 억지로 헤어져야 했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때 심지어 그 여자가 내 아이를 가진 산모였음에도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야 있죠.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당신이랑 결혼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건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고 그 아들을 챙긴다는 걸 알게 돼서 내가 화가 나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죠? 아니, 설마. 그럼 저 여자가 현주와 만나고 있었던 전 남자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저 최연소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당신 아들이라고요? 이게 다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입니까? 제가 지금 누구 아들이라고요? 잠깐만요. 저에게 뭐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고요? 그래, 자은혜가 내 아들이라고. 윤정숙 저 여자가 나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자 집안에서 연결해준 남자랑 바로 시골로 올렸어. 나의 아이를 가진 채로 그 상실감에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겠다고 이악 물고 버텼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버텼어. 그러다가 지금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물론 윤정숙 저 여자가 자네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보내주다가 내 별걸 하게 되었지만 그제야 저는 다 알게 되었죠.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별거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속사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계속 비밀로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아들입니다. 윤정숙이랑 나랑 연애할 때 생긴 아이라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결혼까지 했는데 누가 누구 아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민재 저놈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아파서 미국 가서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내가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전부 지원을 했는데 대기야말로 자기 아들 아니라면서 돈 못 준다고 했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심장이 왜 아파. 평생 미국은 가본 적도 없는 놈인데 어디서 학교를 나와? 이놈이 토종 한국인이야, 한국인. 아니 그럼 저 말은 제가 사귄 남자친구가 저와 남매라는 말 아니겠냐고요. 저도 너무 기가 차서 손이 달달 떨렸고 예비 시어머니인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됐어요. 그 말에 모든 시선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집중이 되었죠. 온몸을 발발 떨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아버지도 예비 시아버지도 빨리 입을 열어서 말을 해보라고 재촉을 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자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재는 우리 현 남편의 애가 맞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일단은 남매지간은 아니라는 말이니까요. 사건은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는 연애를 했었으나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정해준 남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누구 아이인지 몰라 결국 가난했던 아버지를 버리고 돈이 좀 있는 예비 시아버지에게 시집을 가게 된 것이지요. 태어나자마자 불안함에 친자 검사를 했는데 예비 시아버지의 아이가 맞더랍니다. 하지만 살면서 사치스러웠던 예비 시어머니는 돈이 필요했고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을 수소문에서 접하고 사업까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유전자 검사지를 조작해서 만들어 저희 아버지께 보내면서 아이가 우리 아버지의 아이다. 아이가 아픈데 남편이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지라 했던 거죠. 아버지께서는 몰래 돈을 보내주셨다가 이거를 어머니께 들키게 되었고 엄마께서는 별거를 하자고 하신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민재 씨에게 심장병이 있는데 미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거기는 의료보험이 안 되어서 억 단위의 돈이 든다 하면서 야금야금 저희 아버지께 돈을 받아갔고 20살이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도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래도 본인의 씨앗이라 생각했으니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애초에 회사에 취직을 시킨 것도 윤정숙 예비 시어머니의 부탁이었다고 하네요. 취업으로 고통받는다고 자리 하나만 만들어주면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딜을 했고 아버지께서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죠. 하지만 성과는 성과대로 잘 내고 하니 승진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떡하니 이사 자리를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그거면 평생 누구의 아들인지 비밀로 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거라면서 말이죠. 만약 민재 씨에게 능력이 없었다면 아버지께서도 거절을 하셨겠지만 민재 씨의 능력이 출중했고 회사에서 오래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그 마지막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피가 섞였다고 하니까 알게 모르게 옆에서 지켜보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이 이렇게 여기서 까발려질 줄 알았겠습니까? 아이 그럼 여태까지 나에게 내 아들이라고 가르쳐간 돈은 뭐야? 심장병이라더니 그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면 그게 뭐야? 분명히 이력서에는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와 있었는데 아이고 씨, 내가 조작 좀 했어요. 우리 아들 이력서 내가 손봐서 보낸 거라고. 아이고 민재야 너는 어떻게 만나도 이런 악연을 만나서 일을 이렇게 꼬아. 어머니가 뭘 잘했다고 저한테 지금 큰 소리를 치십니까? 도대체 몇 명을 얼마나 속여먹은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요? 아유, 나라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니? 전혀 몰랐지? 아이고. 이거 완벽하게 사기 아니야. 그동안 나에게 가해치해간 돈이 수억에 달한다고? 매달 양육비 받아가고 수술비에 입원비에. 내가 진짜 미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쩐지 살면서 얼굴 한 번을 못 보게 하고 사진만 몇 장 지어주더니 이런 속셈이 있었던 거였어. 당신이 제정신이야? 이렇게 소름 돋는 여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속여먹을 생각을 해. 실은 미친 여자 같으니라고. 소름 끼쳐서 얼굴을 보고 살고 싶지도 않아. 내 친자가 악실하긴 해. 당장 친자 검사해. 완벽하게 취임식은 개판이 났어요. 민재 씨는 상황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지 취임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밖으로 뛰쳐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취임식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임식을 보러 온 사람들만 웅성웅성 난리가 났지요. 결국 그날 저는 집에 와서도 멘털이 털털 털려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민재 씨가 보낸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회사도 그만두고 멀리 떠날 거라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그의 휴대폰엔 없는 번호라는 멘트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이별의 아픔, 그 상황에 대한 충격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민재 씨의 어머니 윤정숙이라는 여자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뻔뻔하게 어떻게 여기에 얼굴을 들이밀 생각을 합니까? 소름 끼쳐서 더 이상 그쪽 집안과는 연관해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민재가 사라졌다고요. 남편은 이혼하자고 소송이라도 걸겠다고 난리를 치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자식 잃고 남편 잃으면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여태 도와줬는데 뭘 더 도와줍니까? 더 이상은 도와줄 이유도 없고 우리도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랑 오랜 시간 별거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뻔뻔하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라고요? 날 고산다고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했을 뿐이야. 우리 남편의 친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억을 갈취해간 점 그거 절대로 용서 못해요. 기회를 이용했다고요? 이런 파렴치한? 살려주세요. 저 지금 돈 하루 없이 이혼당하게 생겼다고요. 아들까지 잃게 생겼다고요. 당신이 저지른 일인데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렇게 무서운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다 까발려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냥 조용히 나만 입 다물고 살면 장땡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지금도 그렇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거야. 자기 잘못은 모르고 끝까지 피해자인 척하고 싶은 거라고. 나요, 이렇게는 못 살아.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반성할게. 나 이혼도 당하고 싶지 않고 우리 아들이랑 영영 헤어지고 싶지도 않어. 당신이 저지른 죄가 앞으로 평생 받게 될 겁니다. 속죄하면서 사세요. 우리에게 그동안 갈취해간 돈 다 뱉어내야 할 겁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 큰 돈을 마련합니까? 제발 저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선처? 그동안 당신이 불쌍해서 우리 남편이 불쌍해서 이혼도 못하고 속가림만 하면서 별거를 하고 지낸 내 세월은 그건 어떻게 보상할 건데. 당신 아들이 아프다고 해서 나는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도 남편의 모습에 안쓰러워서 도와주라고 했어. 내 찢어진 가슴은 어쩔 건데. 그렇게 아량을 베풀어준 만큼 앞으로도 베풀어줄 수 있잖아요. 없어. 더 이상은 못해. 여태까지 베푼 게 내 아량의 끝이야. 당신 아들 살리겠다고 우리 남편이 야근을 하고 밤새 회사 일에 묶여있는 걸 보면서 내 속이 얼마나 터져나갔는지 알아? 그렇게 돕고 싶으면 짐 싸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더라. 나한테 미안하다고 죄를 지었다고 사죄를 하면서 그걸 지켜보면서 보내줘야 했던 내 마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용서를 해달라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였던 윤정숙이라는 여자가 현관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추하더라고요. 내가 다 잘못했다고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부탁 하나 들어주는 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왜 이리 매정하게 굽니까? 제발요. 닥쳐. 너한테 욕을 더 쏟아붓지 못하는 내 심성이 너무 안타까워. 너 같은 건 평생 얼굴로 보기 싫어. 나가. 그리고는 어머니께서 찬물 한 바가지를 퍼다가 윤정숙 그 여자에게 확 끼얹어 버렸어요. 차디 찬물이 온몸에 적셨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본인의 상황이 절박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해야 할 일을 너무 늦게 당해서 더 부풀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망연자실해서 현관 앞에 주저앉은 예비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나름대로의 대처를 시작했어요. 경찰에 찾아와서 그 수십 년 동안의 이체 기록, 그리고 아버지께서 회사 금고에 남몰라 보관해 두었던 위조된 친자 확인서를 들고 가서 사기죄로 예비 시어머니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서 어떻게든 그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미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했어요. 아버지 회사에 있는 변호사가 소송을 도와주어서 어렵지 않게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한 이후 아주 빠르게 검찰에 송치가 되었어요. 재판에 출석을 한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민재 씨는 그날 이후 가족과의 연도 끊어버리고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욕심을 낸 결과가 결국엔 파국이었던 거죠. 재판을 받느라 어쩔 수 없이 윤정숙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참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입술은 허옇게 말라붙어서 살이 쏙 빠진 것이 아무래도 고생을 꽤나 한데 싶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달게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아이 참 뭐가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억울한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말로는 죄를 다 씻어낼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평생 속죄해도 모자라요. 당신의 이런 꼴을 보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역시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찝찝하군요. 앞으로는 절대 마주칠 일 없이 삽시다. 얼굴 보는 게 역겨우니까요. 예, 현주야. 그나저나 우리 민재 소식은 없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생활 반응도 없다고 하던데. 강한 사람이냐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그런 상처를 줘놓고 걱정하는 거 너무 모순적이네요. 그 말의 끝으로 윤정숙 그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호송줄에 묶여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끝을 보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뭔가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편취당했던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사소송까지 가야 했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정의와 진실은 승리하는 법인가 봅니다. 소송은 꽤 길게 이어졌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저희 가족은 그 사이에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 아버지와 저 사이에 있었던 오해 아닌 오해들을 모두 풀었고 저는 그 사이에 건강도 많이 나아져서 다시 한번 취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물론 민재 씨와 열렬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 한 구석이 허전하고 비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씩씩하게 이겨내려 노력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정말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아직 좋은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좋은 사람을 꼭 찾아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서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삶이니까요.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모르니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더불어 우리 가족이란 삶에서 아주 중요한 지지자이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오해가 있으면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풀어야 한다는 것도요.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비밀을 숨겨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진심을 이야기해 주시니 저도 그렇구나 하며 이해가 되더라고요.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실망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를 극복해내는 것도 성장해내는 것도 제 능력이겠죠? 앞으로는 더욱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힘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앞으로 펼쳐질 제 미래는 무한하다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내일을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